엄마, 아빠 컴퓨터에 이런 사진 왜 있어? 그리고 정관 수술이 뭐야? 둘째 딸 민정이의 목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작았지만 홍서영의 심장은 그 순간 모든 소리를 놓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회의 자료 대신 남편의 웃는 얼굴과 옆에 있는 낯선 여자의 모습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마케팅 본부장이 아닌 배신당한 아내의 표정으로. 홍서영, 40살. 제약회사 마케팅 본부장이다. 서른이 되기 전 과장이 되었고 육아휴직도 몇 개월만 쓰고 바로 복직했다. 집보다 회사를 더 사랑한다는 뒷말도 들었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딸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보단 좋은 미래를 주고 싶었다. 집에서는 아이들 학교 관련 안내문을 챙기는 대신 남편 최경훈이 모든 걸 맡았다. 최경훈 42.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 외부 출장이 적은 대신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아내가 바쁜 만큼 자신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학교 행사에 참여한 유일한 아빠였고 동네 엄마들과도 자연스레 어울렸다. 한때 광고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영상 편집으로 전향했지만 안정된 수입은 아니었다. 둘은 맞벌이지만 가사와 육아는 경훈이 도맡았다. 서영은 퇴근하면 아이들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고 종종 회식으로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경훈은 그럴 때마다 미리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워놓고 아이들 잠자리를 봐주었다. 주변에서는 애 아빠 참 잘 만났다는 말이 많았다. 서영도 그 점에 있어선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민정이의 말이 모든 균형을 무너뜨렸다. 아빠 컴퓨터에서 영화 폴더 찾다가 이상한 사진이 있었어요. 서영은 별일 아닐 거라며 넘기려 했지만 민정이 보여준 사진에는 남편 경훈이 낯선 여성과 카페에서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단둘이 찍은 것이었고 자세는 꽤 가까웠다. 서영은 충격을 감추고 딸을 달랜 뒤 남편의 컴퓨터를 조용히 조사했다. 사진은 한 장이 아니었다. 동일한 여성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호텔 침대 위에 함께 있는 실루엣까지. 그리고 또 다른 여성과의 사진 폴더도 존재했다. 서영은 단숨에 노트북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뒷목이 당기고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서영은 출장을 핑계로 호텔에 묵으며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회사에선 어떤 위기든 증거로 해결해왔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최경훈, 당신이 어디까지 선을 넘었는지 내가 똑똑히 확인할 거예요. 홍서영은 탐정사무소 문을 열며 속으로 다짐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분류는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었다. 상담실은 어두운 벽지와 오래된 가죽 소파가 놓여있는 공간이었다. 중년 남성 탐정은 짧은 인사 후 바로 노트북을 켜며 물었다. 불륜으로 보이는 증거는 있으신가요? 서영은 딸이 보여준 사진과 자신이 확보한 노트북 속 이미지들을 조용히 건넸다. 탐정은 사진을 훑어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위치 추적 앱, 차량 동선 파악, 통신 기록 확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직접 촬영이죠. 그 말에 서영은 살짝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드릴게요. 남편이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늘 저녁 남편이 자주 가는 영상 스튜디오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 근처 골목에서 차량 추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영은 마치 낯선 영화 속 인물이 된 것 같았다. 그날 그녀는 야근을 하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두 딸에게는 마감 회의가 있다며 늦게 들어갈 것이라 전했고 조심스럽게 탐정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청했다. 남편 최경우는 검은색 SUV 차량에 올라타 있었다. 탐정이 몰래 뒤를 밟으며 추적을 이어갔다. 차는 목적 없이 한참을 달리다 서울 시내 외곽의 한 골목과 모텔 앞에서 멈췄다.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성이 탔다. 서영이 본 사진 속 첫 번째 여자였다. 탐정은 차량의 움직임과 대화 장면을 멀리서 줌으로 촬영했고 차량이 모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순간까지 모두 기록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나왔다.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감돌았다. 경우는 창문을 살짝 열고 담배를 물며 여자의 손을 잡았다. 탐정은 그 순간도 영상으로 담았다. 며칠 뒤 서영은 편지 봉투 안에 담긴 SD카드를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정리된 동영상 파일, 시간대별 차량 이동 동선, 모텔 CCTV 정황, 캡처, 차량 번호와 함께 찍힌 키스 장면까지 담겨 있었다. 탐정은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준입니다. 서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동영상 속 남자는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었고 아이들의 아빠였다. 하지만 그가 만든 허상은 이제 명백하게 깨어졌다. 그날 밤 서영은 서랍 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달력을 찢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예정이 적혀 있던 날이었다. 그 일정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다. 홍서영은 고요한 밤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SD카드 속 영상은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SUV 차량이 모텔 지하로 내려가고 그 안에서 낯선 여자의 손을 잡고 미소 짓는 장면. 그 웃음은 서영이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종류였다. 지금까지는 참아왔다. 아이들을 위해서였고 가정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없었다. 서영은 회색 노트에 투마이너스도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상담 예약, 증거 정리 및 USB 백업, 딸들과 대화 준비, 공동명의 통장 이체 정리, 남편과의 대면 일정 조율. 다음 날 아침 서영은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은지. 침착하고 단정한 말투의 40대 여성 변호사는 서영이 준비한 자료를 꼼꼼히 훑어봤다. 영상과 시간대 로그, 위치 추적까지 완벽하네요. 부정행위 입증 가능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양육권과 재산 모두 제 손으로 가져오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영의 눈을 바라보며 단호히 답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순순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감정전 치열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며칠 후 경훈과의 첫 대면이 이뤄졌다. 아이들이 없는 평일 낮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였다. 경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다. 무슨 일이야? 요즘 왜 이렇게 싸늘해? 서영은 말없이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 안에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다녀온 곳들이 있어. 경훈은 표정이 굳었다. 이게 뭐야, 너 설마 뒤를 쫓은 거야? 난 회식하고 야근하는 사이 너는 모텔에 있었어. 순간 경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실수였어. 한 번뿐이었고 너도 알잖아. 너랑은 대화가 안 되잖아. 실수? 2명이랑 동시에 만나고 있었던 것도 실수야?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정확했다. 경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애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제발. 이혼까지는 아니잖아. 우리. 아니. 이혼이야. 절차는 변호사 통해 진행해. 서영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자리를 일어섰다.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눈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날 밤 서영은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조용히 내렸다. 다정한 미소 속에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더딘 법이었다. 변호사는 빠르게 서류를 준비했고 경훈에게 보낸 협의 이혼 통지서에는 상간자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다. 하지만 최경훈은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서영이 가정을 방치했다. 난 전업주부처럼 살았고 아이들도 내가 돌봤다. 경훈의 법률 대리인이 내세운 주장은 예상 밖으로 공격적이었다. 워커홀릭 엄마라는 프레임. 서영은 순간 움찔했다. 오랜 시간 자신이 외면했던 가정의 빈틈이 그들의 무기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서영은 변호사의 말을 떠올렸다. 아이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다는 점.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서영은 결심했다. 아이들과 직접 대면해야 할 때가 왔다. 그날 밤 서영은 두 딸을 거실에 불렀다. 둘째 민정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첫째 유나는 불안한 눈빛이었다.
서영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아빠와 나는 이제 함께 살지 않을 거야. 딸들의 눈이 흔들렸다. 민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가 바람핀 거 사실이야?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일만 한다고 늘 미안했어. 그런데 아빠는 다른 선택을 했더라.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유나가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누구랑 살아? 엄마가 너희랑 함께 살고 싶어. 대신 너희 의견도 존중할게. 두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민정이 먼저 말했다. 난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가 늦게 와도 난 엄마가 좋아. 유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엄마랑 같이 있을래. 눈물이 날 뻔했지만 서영은 꾹 참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세 모녀는 거실에서 함께 잤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서로의 숨소리에 서영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경우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양육권은 절대 못 줘. 내가 키운 애들이야. 당신이랑 살면 정서 망가져. 서영은 더는 놀라지 않았다. 차분히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캡처해 넘겼다. 상대가 흔들수록 그녀는 중심을 더 단단히 잡아야 했다. 그날 달력 위에 큰 글씨로 적었다. 내가 지킬 것 아이들, 나 자신, 그리고 진실. 법정 다툼이 깊어지면서 서영은 점점 지쳐갔다. 양육권은 명확할 줄 알았고 상간자 소송도 충분히 준비했는데 남편 최경우는 아이들의 감정을 교묘히 자극하며 여론을 뒤집으려 했다. 엄마는 일밖에 모르잖아. 아빠는 항상 우리 옆에 있었잖아. 민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송곳처럼 박혔다. 서영은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의 병원 기록, 진료 이력 같은 것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본인 동의 없이 병원 진료 기록은 어려워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있습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또 하나의 봉투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경운이 다닌 비뇨기과, 앞 CCTV, 통원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병원 전단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서영은 의아했다. 비뇨기과? 이게 왜? 탐정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정관 수술입니다. 지난 봄에 했더군요. 그쪽 병원에선 꽤 유명한 전문의입니다. 서영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졌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아이를 더 이상 가질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둘째 이후로 서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다. 더구나 피임이나 출산 계획은 서영 혼자 고민하던 문제였다. 그가 이 수술을 한 이유는 단 하나. 외도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은 이전까지의 배신과는 차원이 달랐다. 육체의 배신, 감정의 배신을 넘어서 철저히 준비된 이중 생활이었고 그녀에 대한 존중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서영은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갔다. 입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변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울었다. 결혼 생활의 모든 순간이 역겨워졌다. 아이들의 아빠이자 자신의 남편이라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이 이제야 보였다. 그날 밤 서영은 결혼 반지를 풀어 티슈에 감쌌다. 그리고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내려 테이블 서랍에 넣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뜨고 있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라는 확신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두 딸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야근 안 해. 매주 수요일은 너희랑 시간 보내는 날로 정했어. 민정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웃었고 유나는 조용히 밥 한 숟가락을 더 뜨며 말했다. 좋아. 그럼 수요일엔 엄마랑 저녁 먹을 수 있겠다. 그날의 평범한 식사에서 서영은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남편이 버린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은 지켜야 할 것들을 더욱 단단히 잡아야 했다. 아이들의 법정 면담이 예정된 날 아침 서영은 거울 앞에 앉아 묻었다. 내가 좋은 엄마였을까? 아니,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법정은 진심보다 기록을 본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또 다르다. 진심이 통할 수도 거짓말에 흔들릴 수도 있었다. 그날 오후 민정이 이상하게 말이 없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민정은 고개를 돌렸다. 아빠가. 엄마는 우리보다 일이 중요하다고 했어. 엄마가 나중에도 바쁠 거라고. 서영은 한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아빠 말이 틀렸어. 난 항상 너희가 제일 중요했어. 하지만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경우는 이미 아이들과의 사이에 미묘한 선을 그어놓고 있었다. 아이들의 심리 상담 보고서에도 아빠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엄마는 늘 피곤해 보이고 바쁘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날 밤 서영은 아이들이 잠든 후 경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무너진 목소리였다. 아이들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애들을 방패로 삼지 마. 경훈은 여유 있게 웃었다. 아이들은 솔직해. 엄마보단 나랑 있는 게 편하대. 그게 현실이야. 그 한마디에 서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다. 모든 걸 다 잃는 건 아닐까? 법적으로 이겨도 아이들의 마음은 지는 게 아닐까? 그 순간 서랍 속에서 정관수술 관련 병원 기록 파일이 눈에 들어왔다. 그건 증오로 보관한 증거였지만 지금은 전략이었다. 서영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관수술권 사용하세요. 법정에서. 변호사는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공개되면 남편 쪽에서 반격이 거셀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로 가정을 유지하려 했는지 드러나야 해요. 며칠 뒤 법정에서 이 자료는 공개되었다. 재판장은 자료를 받아들고 고개를 들었다. 정관 수술을 했음에도 배우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피임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 점은 신뢰 파괴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는 처음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이후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었다. 민정도 유나도 더 이상 아빠 편을 들지 않았다. 무언의 감정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영은 딸들에게 물었다. 수요일 저녁 뭐 하고 싶어? 유나는 대답했다. 그냥 같이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아. 서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운전석에서 와이퍼가 천천히 그녀의 눈물 위로 움직였다. 이혼 재판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서영의 변호사는 정관수술 사실과 상간자와의 동시관계, 아이들의 정서적 조작 정황까지 모두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판사는 침착한 말투로 말했다. 본 사건은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닌 명백한 신뢰 파괴에 해당합니다. 최경훈 측은 반론을 포기하듯 더 이상 공격적인 서류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전략은 아이들의 감정을 흔들어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것이었지만 민정과 유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엄마를 택한 후였다. 민정은 심리상담 마지막 회기에서 조용히 적었다. 엄마가 밥 차려주는 시간이 좋다. 그 시간이 따뜻해서. 이 문장은 재판부에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결국 판결은 서영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딸의 단독 양육권, 재산 분할 73, 남편의 상간자 관계 입증에 따른 위자료 지급 명령. 모든 결과가 그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서영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승리를 외칠 만큼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저녁, 그녀는 딸들과 조용히 분식을 먹었다. 떡볶이, 순대, 튀김. 소소한 음식이었지만 그날의 대화는 잊지 못할 기록이 되었다. 엄마, 이제 우리 이사 가요? 응, 조금만 기다려. 아파트 말고 햇살 잘 드는 곳 알아보고 있어. 베란다에 화분 놓을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 그럼 화분 이름도 우리가 같이 지을까? 경우는 별다른 항소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결국 그는 아버지로서의 자격도 배우자로서의 책임도 모두 놓았다. 이혼 후 그는 본가 근처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아이들과의 연락도 끊겼다.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사람은 이제 아빠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과거에 있던 사람이야. 서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낯설 수 있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지금 그녀가 지켜야 할 건 미래의 웃음이지 과거의 오열이 아니었다. 그 주 일요일, 새 모녀는 새로 이사갈 집을 함께 보러 갔다. 작지만 따뜻한 남양집. 부엌 옆에는 작은 베란다가 있었고 딸들은 서로 먼저 화분을 놓겠다고 다투었다. 서영은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엔 진짜 우리가 살아. 햇살이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하고 조용한 아침이었다. 홍서영은 앞치마를 두르고 토스트를 굽고 있었다. 기계에서 사르르 구워지는 소리, 딸들이 욕실에서 부르는 소리, 커피 내리는 향기까지. 지금 이 순간이 서영이 꿈꾸던 집이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샐러드 만들게. 그래, 민정이는 토마토만 썰지 말고 그린도 같이 넣고. 알았어. 이번엔 실수 안 할게. 유나는 옆에서 오렌지를 까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셋이 함께 움직이는 아침이 익숙해졌다. 법정도 고소장도 눈물로 얼룩졌던 침대 시트도 이 집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서영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딸들이 학교에 간 후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장을 꺼내어 한 줄을 적었다. 달력을 찢은 그날, 나는 내 시간을 다시 받았다. 달력엔 이제 회의 스케줄 대신 민정과 식물시장 가는 날, 유나와 책방 데이트, 엄마 혼자 영화 보기 좋은 날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변했다. 성과는 여전했지만 퇴근 시간엔 단호해졌다. 후배 팀장이 퇴근 눈치를 보자 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일찍 가. 엄마한테 가서 밥 같이 먹어. 서영이 그토록 오랫동안 놓치고 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그녀 손안에 다시 들어와 있었다. 진짜 의미로. 가끔 경운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아이들 친구 부모를 통해 아직도 혼자 산다더라. 가게 차렸는데 잘 안 된다더라는 말도 들려왔다. 서영은 그럴 때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제 그에 대한 감정은 없었다. 연민도 증오도 아무것도. 주말 오후 새 모녀는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유나가 셀카를 찍으며 말했다. 우리 진짜 가족 같아졌지? 서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원래 진짜 가족이었어. 이제야 서로를 제대로 본 거지. 공원 벤치에 앉아 찍은 셋의 사진이 핸드폰 앨범 속에 저장되었다. 사진 제목은 민정이 지었다. 다시 시작한 우리 집. 그날 밤 서영은 불 꺼진 방 안에서 딸들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확인했다. 숨소리가 고르고 마음도 조용했다. 서영은 마지막으로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낙서처럼 적힌 문장이 하나. 살아있는 오늘을 제대로 살자. 그녀는 웃으며 불을 껐다. 진짜 내일이 시작되고 있었다.